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피해 구제가 좀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총괄을 맡고 계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박병주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동우 영화감독, 김현민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약을 먹고 심한 피부 질환을 앓는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피해 구제 제도가 도입돼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수장을 맡고 계신 박병주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 계신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뭐 하는 데인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있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주로 의약품의 부작용을 신고받아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복용한 후에 어지럽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작용으로 하는데요.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소비자나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이 신고한 그런 부작용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식약처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거의 3년 돼간다고 그렇죠? 네. 몇 년도에 생겼나요? 네, 의약품안전원은 2012년 4월 17일에 출범했습니다. 네. 근데 식약처에서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7, 8년을 노력해서 2011년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에 개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관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원남동 로타리에 있습니다. 네. 그 창경궁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은 얼마나 돼요? 저희 그 정규직 TO는 37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구 계약직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5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을 거의 주도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현재 서울대에서 교수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 식약청장이었던 노영영 청장께서 한 7, 8년 끌어오던 것을 적극 추진해서 약사법 개정을 하게 되고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초대 원장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 해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셨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박병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2년 4월에 출범했으면 벌써 거의 내년 4월이면 3년이 돼가는 거네요. 네네. 그동안의 성과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 신고 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10년 동안에는 1년 동안 전국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이 100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예.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6년부터 식약청에서 지역 약물 감시 센터를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3곳 지정했고 그 다음에 6곳, 9곳 내려가면서 부작용 신고건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사업단으로 하면서 15개의 지역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러면서 부작용 보호건이 급격히 늘기 시작을 해서 예. 2012년에 저희 의약품 안전원이 생긴 이후에 부작용 건수가 9만 2천 건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2013년은 18만 3천 건이 되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급격히 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부작용 보고 건수가 세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그리고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작용 보고를 많이 보고가 합니다. 많다. 그것도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 세계에서 부작용 보고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안전은 이제 발족함으로 해서 양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이제 선두 그룹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네. 것을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더 질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생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작용 신고는 약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요? 아니면 직접 그 환자분들이 많이 하나요? 그 점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에 전국에 의약품 안전센터가 저희 산에 27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중 25군데는 대학병원이고요. 2군데가 중앙형으로 해서 전국 2만 2천 개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군데가 되는데 네. 주로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약제부에 계신 약사님도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환자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환자들이 직접 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참여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군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제 부작용이라는 게 네. 뭐 앞서 간단하게 무슨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의약품의 부작용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게 될까요? 네, 약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만 네. 그의 이면에는 또 부작용 발생이라는 항상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작용 피해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1950년대 말에 그 독일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 수면제인데 입덧에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네. 했는데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60년대 초반에 10,000명 이상 넘는 그 선천성 기형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있는 걸로 밝혀져서 퇴출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왔어도 시사프라이드라는 장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복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으로 들어간 약이 있는데 네. 그게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 소화불량증 환자가 많아서 엄청 많이 복용을 했는데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는 걸로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기약에 있던 페닐프로파놀라민이라는 약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것 때문에 퇴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옥스라는 소염 진통 해열제를 우리 오랫동안 복용하면 그 속이 다 쓰러집니다. 네. 헐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최소화하는 통증만 가라앉히고 위장간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약이 이제 바이옥스라는 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해서 퇴출이 되고 뭐 최근엔 당뇨병 치료제로 로지글리타존이 또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서 퇴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 받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각광을 받고 나오지만 실제로 시판 이후에 많은 분들이 복용하다 보면 예.
발생률은 낮지만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불거져 나와서 퇴출되는 사례들이 계속 그렇군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약제가 개발이 되면 임상시험을 충분히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군요. 네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곧 도입이 된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도 1991년에 약사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의료사고 피해 구제하고 맞물려서 문제 논란이 많이 되면서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20여 년간 끌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법이 이제 금년 초에 예. 그 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해서 금년 12월 19일부터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부작용 피해 구제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 제약회사나 병의원 네. 상대로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예. 약을 인가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까지 가고 함으로써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접근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의약품안전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예. 손쉽게 그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보상을 하는 예. 그런 제도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만시지탄의 감도 있네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못 해왔던 게. 네. 그렇다면은 이런 그 다음 달부터 이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물론 그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게 제일 우선이 이제 우리 환자들, 피해받은 환자 그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가 크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이제 피해 보상 관련된 것들이 양성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이라든지 또는 제약회사가 그런 어떤 개별적으로 해결해오던 것을 양성화함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모르고 또는 귀찮아서 또는 알지를 못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환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네. 그 양성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경험했다. 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저희 그 의약품 안전원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약품 안전원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www.drugsafe.or.kr 드럭세이프. 네, drugsafe.or.kr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한국의약품안전원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1644-6223입니다. 1644에 6223. 제가 6223. 약이 이상하다. 예. 그 제일 가까운 걸로 해서 6223을 만들었습니다. 6223번. 네네. 그렇군요. 절차가 까다롭진 않습니까? 그냥 전화만 하면 되나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페이지 양식을 다 띄워놨고요. 아.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고 또 어떤 불편함이 생겼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임상실험 같은 걸 거쳐서 미리 찾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잘 중요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네. 시판을 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거치는데요. 그 기간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한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규모도 임상 비용이 워낙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대규모로 이렇게 무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판전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네. 안전성 평가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규모가 보통 미국은 3, 4천 명을 요구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당뇨병이나 고혈압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되는데 예. 시판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2, 30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기간의 1, 2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충분히 관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취약한 사람들은 다 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시판 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네. 많은 분들이 먹을 때는 시판된 임상시험에 파가지 못했던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주 유명인데 그 치료제도 사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급하니까 일단 투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에이즈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예.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처음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괴질이 생겼는데 나중에 예. 에이즈로 밝혀졌는데요. 치료제가 개발되기 시작 초에 90년대 초반에 환자 단체에서 빨리 치료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임상 시험만 하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예. 제도까지 신속 그 심의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런데 몇 년 뒤에 또다시 그 환자 단체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예.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너무 이상까지 삼상을 안 하고 생략하고 해줬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렇군요. 왜 이렇게 부작용 피해 심한 약을 우리한테 쓰도록 허가했는가. 허가자를 처벌하라. 이런 데모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약을 복용할 때 좀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오랜 한방 문화 때문에 뭐 저희 나라뿐 아닙니다. 일본, 중국도 똑같은데요. 네. 보양 문화가 굉장히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죠. 즉 말하자면 약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은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금연, 절주, 운동, 식이 섭취 뭐 이런 것들에서 예방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불필요할 때 약을 먼저 찾는 습관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할 경우는 의사, 약사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항생제 같은 경우에 2주를 먹어야 되는데 한 3, 4일 먹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나보다 안 먹게 되므로서 내성균만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첫 번째는 약을 가능한 안 먹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먹을 때는 철저하게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작용이 생길 때는 빨리 신고를 해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진 외국의 경우 감기 걸리면 약 먹으라는 의사는 별로 없다고 그러대요.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도 놔달라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나 안 먹나 똑같다는 얘기군요. 예. 정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원장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동안 3년 가까이 업무 보시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였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부작용 신고가 최근에 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 신고한 부작용 건수만 분석해가지고는 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고위한 IT 강국으로 되면서 심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방받은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바로 그렇군요. 실시간으로. 그럼 거기에 약 처방이 있고 진단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통계청 사망 자료하고 연계하면 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 제일 낮아지는가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자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한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심평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있고요. 통계청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그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붙이고자 하는 거죠. 그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로 쓰고자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피해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예. 막고로 있는데 미국도 공익적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요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국민의 10%가 안 됩니다. 이런 네.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그 피해 예방에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박병주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은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의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42대 운전자 보험. 마음을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절 따라 멋을 낼땐 웰메이드가지요. 예쁜 니트, 멋진 코트 모두 다 어울리죠. 웰메이드가지요. 브리티시 캐주얼 해리토리. 전국 웰메이드에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으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영화 속 명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기자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네, 영화 속 명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전 정신없이 일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많았군요. 네. 우리 감독님은? 저는 뭐 기획안 만들고 예. 창조 예술에 주로 돈 보시는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돈 버는 건데 네. 네. 머리만 하면 되겠죠 뭐. 원래 이 시간이 오글거리는 명대사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오글거리는 대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화의 폭이 좀 좁아진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오글거리는 요 부분은 빼고 명대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는지 먼저 허 감독님. 저는 그 화제작이죠. 우리 네. 그 변호인 네.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개봉됐던. 예. 우리 또 김 기자께서는 어떤 영화 꼽으셨습니까? 저도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네. 관내의 법칙이라고 그 40대판 싱글즈 같은
권칠인 감독의 영화 있거든요. 네. 엄정화, 문소리, 조민수 씨가 주연했던 그 여자들 영화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음의 법칙에 나오는 여배우 3명은 캐릭터가 각각 너무 달랐다고요. 네, 근데 뭐 엄정화 씨, 문소리 씨, 조민수 씨 하면은 셋 다 워낙 개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다 센데 어떻게 다 센 여자 3명을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네. 영화에서는 조민수 씨가 엄청 착하고 얌전하고 천상 여자로 출연해요. 예. 엄정화 씨는 되게 잘 나가는 싱글녀, 문소리 씨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아줌마, 그리고 조민수 씨는 딸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출연해요. 예, 그렇군요. 그 허감독께서 꼽아오신 이 변호인 흥행에도 꽤 성공을 했죠. 그렇죠. 천만 관객도 들고 대종상 영화제 신인 감독상, 시나리오상 이런 등등의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 관객 수가 1000만이 넘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 영화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이제 그 변호인은 1980년도 초에 예, 돈 없고 백 없고 세무 전문 변호사였던 그 여기는 송 변호사라고 나오는데 송강호 씨가 연기했죠. 예, 5번의 공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죠. 80년대 초 그러면 아무래도 시대가 암울하고 그런 따라 예. 이제 부산의 불임 사건을 직접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려내서 많은 감동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20대 청춘에 제 아팠던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 났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배우들이 너무 이렇게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관객 수만 본다면 뭐 변호인이 1000만이 넘었고 관능의 법칙은 100만이 좀 안 돼가지고 뭐 관객 수만 따지면 네. 상대가 안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네. 근데 영화는 꼭 뭐 관객 수만 그렇죠.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변호인의 허 감독의 명대사가 더 좋았다 하면은 허동우, 관능의 법칙 김현민 기자의 명대사가 더 가슴에 닿았다 하면 김현민 이름을 적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김 기자가 꼽아온 대사 네. 어떤 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아니면 뭐 이게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 신혜라고 나오는 엄정화 씨가 지금 엄청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네. 연애를 하게 돼서 네. 그 친구들한테 들켜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렇군요. 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얼굴 좋아하신가 봐. 때깔이 몰랐어. 좋겠다, 신혜야. 축하해. 양심에 털난 것들. 솔직히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합시다. 걔 진짜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남자 능력 보고 사귀는 애들 많잖아. 올드하다, 올드해. 내가 뭘? 누가 나 좋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거. 그게 진짜 나이 들었다는 증거거든? 사람들이 욕하겠지? 욕하지. 엄청 하지. 근데 속으로는 겁나게 부러워할걸? 인생 뭐 있니? 어때? 얼마나 산다고 난 눈치를 보고 살아. 그냥 즐겨. 예. 그런 거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감독님? 저는 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부끄러워할까? 예. 왜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자신감 있고 나이가 어리든 늙든 간에 제가 뭐 나이가 먹든 간에 네.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아직은 근데 이거는 여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근데 벽 뒤에 보면 그 벽 하나 사이에 뒤에 보면 다 노출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예전에 네. 비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아니 얼마나 40대 여자가 네. 20대 남자를 사귀는데 그 좋은 거 아닌가? 요새는 능력 있다고 말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관리도 충분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20대 남자가 여자로 보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여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그거를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왜 40대 기준에 맞게끔 하다 보니 네. 그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 방금 들어본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우리 김 기자께서는 저는 이 솔직한 여자들의 대화가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올드하다고 문소리 씨가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게 뭐가 올드하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 나 좋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되게 뜨끔했어요. 그렇군요. 네,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진심을 좀 곡해해서 듣게 되지 않나요, 감독님? 아니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아까 지금 제가 전제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어 솔로의 40대는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주부가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도 굉장히 다른 네, 그렇죠. 네, 뭐 사건이 되는 거고 네,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표현하는 게 사실 보는 사람한테는 감동이 사실 더 있거든요.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양쪽에 밀어 땡기고 뭐 상황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사랑이면 굉장히 좀 그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건데 이 영화는 조금 말로 많이 풀었던 것 같은 영화. 네. 아닌가요 혹시 기자님? 그죠, 수다가 좀 주로 감꺼는 영화인데 저는 그 솔직함 속에서 그 굉장히 변호인에 비하면 변호인은 헤비급이고 이건 라이트급 같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솔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좀 황당한 질문 한 가지, 세 여자 중에 네. 김 기자님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세 여자 중에 본인의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캐릭터가 있나요 혹시? 그 지고지순한 조민수 씨는 절대 아니고요. 엄정화 씨 아니면 문소리 씨? 잔소리가 많은 문소리 씨? 네. 네. 예, 김현민 기자 지금 광내 법칙에서 뽑아온 한 장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허 감독께서 뽑아온 명대사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는 대모 안 하지? 업무 일에 고생해가 니 공부시키는데 대모하면 니 천벌 받는데, 에? 이게 더러이 말하는 대답을 안 하노. 대모하는 게 천벌 받으면은 대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슨 벌 받습니까? 저 스이 뭐라 했었노? 이거 나 독일아 봐라. 이 어질러는 거 청소해야 됩니다. 대모를 해가 바뀔 세상이면은 내가 12번도 더 바꿨어. 세상이 그래 말랑말랑한 줄 알아. 계란 아무리 던져봐라 바위가 부싸지나 막.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는 게라고. 바위는 부사지가 모래가 돼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그 하는 얘기는 모릅니까? 뭐? 계란이 뭐? 이 자식이 지금 내가 네 가게 이래 해놨다고 지금 내한테 지금 꼬라지 피는 기가, 에? 네. 두 명의 대화가 지금. 이게 이제 그 송강호 씨가 예. 돈 없고 백 없는 이제 세무 변호사다 보니 이게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이제 상고 출신의 모임 자리에서 예. 이제 그 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안 되는 대모까지 하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느냐, 세상은 이렇게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소리 한번 피운 다음에 예. 그 임시완이라고 이제 김영애 씨 국밥집 아들로 나와요. 그 아들하고 대화 나눈 장면이고 예. 이 임시완이는 야학을 애를 가리키는 이제 학생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부닥긴 대사인데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대사가 뒤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때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 현상을 보면서 보면 참 많은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예. 그 시대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배우들이 열연히 한 번 더 특히나 이렇게 엄마 역할 했던 김영애 씨나 예. 저는 또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 무섭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예. 섬찟섬찟하고. 그래서 아마 송강호 씨나 임시완 씨가 이제 연기자로서 자리 잡은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셨고. 배우의 참 하모니가 좋았다라는 작품.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를 볼 때는 못 느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네. 송강호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감이 확 돋는 게 저는 약간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을 뻔했는데 예. 이 임시완 씨가 요새 미생에서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근데 거기서도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할에서. 근데 확실히 목소리와 딕션이 좋은 배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들으니까. 네. 김 기자 입장에서 나라면은 뭐 딴 대사를 꼽아왔겠다 이런 대사도 있을까요? 전 솔직히 변호인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인상에 남지 네. 대사가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사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예. 한번 그럼 먼저 들을 수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대사를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이렇게 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였구나 하는 걸 제3 확인했던 거였고 그럼 우리 허 감독께서 뽑아온 또 하나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냥 고마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다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탄탄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많이 그 억압받고 그 가슴 아팠던 시대에 울분을 토해낸 것 같아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대변에서 아마 그래서 이 변호라는 작품이 특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많은 감동과 울분을 주었던 작품이 아닌가. 그 대사보다는 장면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 우리 김 기자가 그랬는데 이번 대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거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 장면이 많은데 이런 진술을 할 때마다 이 변호하는 이 송강호 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카메라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막 앵글이 돌아가기도 하고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묘미들이 좀 이 영화의 감정을 사람들한테 실을 수 있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대사 중에 특히 뭐 와닿는 대사는 뭐 이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평범한 얘기가 사실은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뼈저리게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되게 평범한 말이지만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렇군요. 이 변호인하고 관능의 법칙 워낙 영화 성격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 대사도 진짜 참 구별하기가 그렇죠. 너무 지금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사람 이게 사람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약자들의 시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 뭐 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이 영화가 단지 이렇게 과거를 건드렸을 뿐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보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 김현민 기자가 꼽아온 대사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들어보죠. 몰라? 그런 아줌마들이랑 밥 안 먹어? 왜? 뭐 물어봤자 애들 교육 얘기, 지들 뭐 건강 얘기 다 해마. 맞아. 요즘 자금 드러낸 애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장기 다 갖고 사는 거 이런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니? 그러게. 괜찮아? 오빠, 우리 방에 누가 따라오면 퍽튀기라니까. 알려줘서 고맙다, 얘나. 졸라 고마워. 이봐.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을. 처음에는 이제 셋이 수다를 떨면서 지금 우리가 자기 장기 갖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되냐 하면서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문소리 씨가 극 중에서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홧김에 클럽에 갔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자기 쫓아오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면서 신나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뻑치기 당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 죄송한데 그 40대 여성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랑이라는 포커스도 있고 모두 있지만 현실에 그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딴 얘기하는 자식도 있고 애정을 쏟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이 그 대사만 듣고 보면 참 우리나라 40대 가정주부가 할 일이 너무 없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제 느낌이에요 그냥. 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지금 처지보다는 싱글맘이든 싱글여든 결혼은 했든 나이 먹고 내가 늙어간다는 거에 대한 자존은 똑같잖아요. 그 남자는 여자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약간 위트로 농담으로 승화할 수 있는 지점이 40대부터인 것 같아요. 아직은 30대 때는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할까요?
저한테는. 남자들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니, 그 남자는 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40대 남자들은 살기 바빠요. 그래서 포커스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용기를 많이 주셔야 돼. 그 40대 주부들이. 40대 주부들 남자들한테? 그래요? 갑자기 남자 편을 드세요? 아니, 저는 네. 갱년기인가 봐요. 이게 점점 오는 부분들이 제가. 예. 40대 여성 중에서 뭐 주부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직장 생활하는 네네. 여성도 40대 꽤 있을 네네. 텐데.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개 다 들어봤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겁니다. 허 감독께서 골라온 변호인의 대사가 더 가슴에 닿았다. 아니면은 우리 김 기자가 뽑아온 관능의 법칙의 대사가 더 명대사였다. 판단이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분?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은 게 네. 한쪽은 막 권력 얘기, 국민 얘기, 헌법 글쎄 얘기하고 말이에요.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교육 얘기, 자금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성격이 네, 워낙 그렇네요. 상반되다 원래 이런 보니까 게 오히려 저기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너무 그렇긴 간격이 하죠. 크네요. 예. 네. 그래도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민 기자 69표가 나왔고요. 허 감독께서는 90표가 나왔네요. 지금 이 노래는 변호인의 OST인 거예요? 그런가요? 지금 음악이 뭐 원래 말하기도 전에 OST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 박준범 PD하고 우리 강 작가가 다 결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진짜요? 지금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어떤 장면에서 양희은 노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양희은의 상록수 노래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던 노래여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허동호 영화감독 그리고 그라치아지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이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통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련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영원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OL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고질도 보질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